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살면서 한 번쯤은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할까? 어쩌면 내 인생은 정해진 대로만 흘러가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는 평범함을 넘어선 특별한 선택의 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평범함을 뛰어넘어 한 시대를 지켜낸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안에 잠든 잠재력을 깨우는 통찰력을 조금이라도 얻어가시길 바라봅니다. 바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죠. 하지만 흔히 생각하듯이 그녀가 화려한 궁전에서 대접만 받으며 편하게 살았을 거라고 믿는다면 큰 오산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그녀는 원래 여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거든요. 단순한 군주의 삶이 아니라 의무와 헌신, 그리고 사랑으로 점철된 그녀의 기록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녀의 삶을 그저 정해진 운명이라고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선택, 그리고 비밀들을 파헤쳐 볼 겁니다. 놀랍게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무려 70년 214일이라는 영국 역사상 최장 재위 기간을 기록했습니다. 윈스턴 처칠부터 리즈 트러스까지 15명의 총리와 함께했으며 32개국을 아우르는 영견방의 수장이었죠. 단순히 역사를 지켜본 것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녀의 이런 굳건함을 타고난 성품이나 왕실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다일까요? 인간은 예상치 못한 변화와 위기 상황에서 생존 모드에 돌입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 환경 속에서 자신의 의무라는 핵심 가치를 어떻게 흔들림 없이 유지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나만의 중심을 잡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볼 겁니다. 그녀는 어떻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단 하나의 상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사실 어린 시절의 엘리자베스 공주는 왕관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흔히 릴리벳이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이 소녀는 런던 브루턴 거리에서 평범하게 태어났고 왕실의 엄격함 속에서도 행복한 유년기를 보냈죠. 할아버지인 조지 5세를 그랜파 잉글랜드라고 부르며 따랐고 그녀의 꿈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시골에서 말과 개를 키우며 사는 것이었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소박한 꿈을 가진 소녀가 어떻게 그 엄청난 의무를 감당했을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의 심리적 안정감과 가족의 사랑은 위기 상황에서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중요한 자원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평범한 삶을 꿈꾸던 시절의 행복한 기억을 바탕으로 이후 닥쳐올 거대한 변화 속에서도 내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평범한 삶과 예상치 못한 운명 사이에서 어떻게 갈등하고 적응해 나갔을까요? 이 지점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1936년 단 한 번의 사건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당시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의 갑작스러운 퇴위, 즉 앱디케이션으로 인해 그녀의 아버지 조지 6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날 밤 10살의 엘리자베스는 동생 마거리 공주의 질문을 받습니다. 언니가 언젠가 여왕이 되는 거야? 어린 엘리자베스는 응, 아마도 그럴 거야 라고 대답했죠. 이 한마디는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하루아침에 운명이 바뀐 순간이죠. 인간은 예상치 못한 큰 변화에 직면했을 때 강력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어린 엘리자베스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수용과 적응의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그녀는 평범한 꿈을 뒤로하고 버킹엄 궁전의 차가운 현실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 어떤 심리적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후 70년의 통치를 가능하게 한 심리적 기반이 된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자 엘리자베스 공주는 스스럼 없이 군복을 입고 입대합니다. 군번 2340873 엘리자베스 윈저. 그녀는 나도 내 또래의 다른 여자아이들처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귀족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왕족이 어떻게 평범한 군인의 삶을 살았을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트럭 엔진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정비사로 복무하며 왕실이라는 보호막을 벗어던졌죠.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것은 뇌의 인지 기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는 자기 효능감, 즉 스스로 유능하다고 느끼는 감각을 강화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특히 런던 군중 속에서 익명으로 자유를 만끽했던 승리의 날 V-Day은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잠시나마 왕관의 무게를 내려놓고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대중과 함께하며 얻은 경험은 이후 군주로서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 경험이 그녀의 리더십에 어떤 자양분이 되었는지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죠. 그리고 1947년 21세 생일을 맞아 케이프타운에서 그녀는 전 세계에 엄숙한 서약을 합니다. 내 삶이 길든 짧든 여러분을 섬기는 데 바칠 것을 맹세합니다. 이 서약은 단순한 공주의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지켜낸 흔들림 없는 그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젊은 나이에 평생을 바치는 서약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상상하기 힘들어 합니다. 인간의 뇌는 강력한 공적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을 이행하려는 강력한 동기부여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이 서약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뇌에 깊이 각인되어 이후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그녀의 의무감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봉사에 두는 것은 강력한 내적 동기가 되어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연설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확고히 정하는 자기 선언이었던 거죠. 그런 엄청난 의무 속에서도 그녀에게는 사랑이라는 강력한 지지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필립 공이었죠. 엘리자베스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선택을 쟁취하며 필립 공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필립 공은 자신의 해군 커리어를 포기하고 여왕의 그림자가 되는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7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들은 서로의 힘이자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왕실의 결혼이 정치적인 결합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엄청난 책임감을 가진 인물에게는 내면의 고독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애착 관계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인지 능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녀는 필립 공이라는 든든한 존재 덕분에 수많은 국정 스트레스 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필립 공은 단순히 배우자가 아니라 여왕의 의무를 함께 짊어진 정신적 동반자였던 셈이죠. 그들의 사랑은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여왕이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었던 강력한 심리적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1952년 2월 6일 그녀의 삶에서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케냐를 방문 중이던 그녀는 푸앙초지 6세의 서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공주로서 나무에 올랐다가 여왕이 되어 내려오다라는 유명한 말이 바로 이때 생겨났죠. 당시 나이 26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패닉에 빠질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즉위명을 당연히 내 이름으로 해야죠. 엘리자베스라고 결정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편도체의 활성화로 인해 이성적 판단이 어려워지곤 합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의 뇌는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안정감과 의무감, 그리고 필립 공이라는 심리적 지지대 덕분에 위기 상황에서도 명확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왕위 계승이 아니라 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과 미래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심리적 성숙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뇌는 이미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여왕으로서 엘리자베스 2세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1953년 자신의 대관식을 역사상 최초로 TV 생중계하기로 한 것이죠. 당시 보수적인 왕실 인사들은 크게 반대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왕실의 신비주의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보여져야 믿어지는 존재가 될 필요성을 직감했습니다. TV를 통해 대관식을 생중계함으로써 그녀는 국민의 안방으로 직접 찾아가 왕실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대중과의 신뢰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홍보 전략이 아니라 현대적 입헌군주제라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 대중과의 유대라는 새로운 사회적 인지 전략을 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실의 신비주의를 벗어던지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려는 그녀의 선택은
이후 군주로서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왕실의 폐쇄성을 예상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역방향으로 나아간 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의 제국주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는 격동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하드파워 대신 소프트 파워를 통해 영국과 영연방 국가들을 하나로 묶는 데 집중했습니다. 56개국이 넘는 영연방연대를 유지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조용한 외교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워크어바웃이라고 불리는 거리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행보를 이어갔죠. 보통 사람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직접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는 공감과 소통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인간의 뇌는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공감을 통해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여왕의 이런 행보들은 영연방 국가들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 영국이 제국주의의 잔재가 아닌 친구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명령 대신 따뜻한 마음으로 세계를 움직인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 언제나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92년, 그녀는 그 해를 끔찍한 해, 즉 Annus Horribilis라고 칭했습니다. 윈저성에 큰 화재가 나고 자녀들이 연이어 이혼하는 등 왕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아마 좌절하거나 숨어버릴 겁니다. 게다가 1997년 다이애나 비의 비극적인 죽음은 왕실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위기와 비난은 뇌의 스트레스 회로를 과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여왕은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때로는 왕실의 원칙까지 깨뜨리면서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자기 성찰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대중의 비판을 경청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자기 통제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녀는 이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겸손한 군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왕이 발휘한 진짜 리더십을 살펴보면요. 무엇보다도 적응과 유연성입니다. 고집을 피우는 대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원칙을 깨며 다시 다가갔습니다. 다음으론 소프트 파워입니다. 제국을 넘어 56개국 연대의 친구로 거리에서 직접 국민을 만나는 워크어바웃을 통해 조용한 외교를 펼쳤습니다. 말년에 그녀는 007 제임스 본드나 패딩턴 베어와 함께 영상을 찍는 파격을 보여주며 엄격한 군주에서 국민의 할머니로 변신합니다. 웰시 코기와 경마를 사랑했던 소박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말이죠. 말년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엄격한 군주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할머니 같은 친근한 존재로 변모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왕실의 최고 권위자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007 제임스 본드와 함께 올림픽 개막식에 출연하고 패딩턴 베어와 함께 차를 마시는 유머와 파격을 선보였습니다. 유머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대중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또한 그녀는 웰시 코기 강아지와 경마를 사랑하는 소박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고 내 땅콩의 끈적한 손대지 마시오와 같은 재미있는 일화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화들은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며 대중들이 그녀에게 정서적 애착을 느끼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변신이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대중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능동적인 적응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권위와 친근함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찾아낸 시대를 앞서간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그녀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2021년 73년간 그녀의 곁을 지켰던 필립 공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평생의 반려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녀는 코로나19 수칙을 지키며 홀로 남편을 떠나보내는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청난 슬픔 속에서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는 의지는 자기 통제력의 극대치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서거 이틀 전까지도 신임 총리를 임명하는 마지막 공무를 수행했습니다. 2022년 9월 8일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에서 그녀는 96세의 나이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는 그녀의 모습은 단순한 왕실의 책임감을 넘어선 삶의 의미를 향한 인간적인 의지였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봉사에 바친 리더의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 이제 제 마음을 담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작은 시련에도 쉽게 무너지려 할까요? 여왕의 삶에서 배우는 인생의 왕관을 견디는 방법을 떠올려 봅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일은 단순히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적극적으로 껴안는 행위죠. 평범한 삶을 꿈꿨던 소녀 릴리베스이 어떻게 전 세계가 존경하는 군주가 되었는지, 그 비밀을 프리드리히 니체의 아모르 파티의 운명의 철학을 통해 풀어보려 합니다. 먼저, 운명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니체가 말한 아모르 파티는 단순히 팔자련이 하고 살자는 체념이 아닙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위대한 인간이 되기 위한 나의 공식은 아모르 파티다. 과거로든 미래로든 영원토록 그 어떤 것도 달라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자, 보세요. 10살 소녀 엘리자베스의 삶에 들이닥친 추정상속인이라는 운명은 그녀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녀는 시골에서 말과 개를 키우며 살기를 바랐던 평범한 아이였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끌려가듯 여왕의 길을 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 즉위명을 묻는 질문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당연히 내 이름으로 해야죠, 엘리자베스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닥친 거대한 운명을 타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온전히 껴안겠다는 강력한 긍정의 선언이었습니다. 둘째, 수동적인 인내를 넘어선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니체의 철학에서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게 닥친 고난조차 내 삶의 필수적인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창조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가 겪은 70여 년의 세월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해 아누 호리비리스라 불렸던 1992년의 화재와 이혼 소동, 그리고 다이애나 비의 죽음까지 왕실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가 계속되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 파도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깨는 유연함으로 고집을 부리는 대신 국민 곁으로 더 다가가며 왕실의 시스템을 현대에 맞게 재정립했습니다. 또한 고통을 승화시켰습니다. 개인적인 슬픔과 비난을 공적 의무라는 더 큰 가치로 말이죠.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운명을 창조적으로 긍정하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녀에게 의무는 짐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식이었던 거죠. 셋째, 영원히 반복되어도 yes라고 답할 수 있는 삶입니다. 니체는 영원 회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네가 지금 이 삶을 영원히 똑같이 반복해야 한다면 너는 기쁘게 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엘리자베스 2세는 21세 때 이미 이 질문에 답을 내놓았습니다. 케이프타운 연설에서 그녀는 내 삶이 길든 짧든 평생을 여러분을 섬기는 데 바치겠다고 맹세했죠. 그리고 서거 2일 전까지 신임 총리를 임명하며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똑같은 의무를 마주하면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필연적인 것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는 것. 이 니체의 문장은 곧 엘리자베스 2세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닻으로 삼아 격변하는 현대사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상수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아모르 파티하세요. 지금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묻고 싶으신가요? 그럴 때 엘리자베스 2세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평범한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운명을 자신의 것으로 정복한 것입니다. 당신에게 닥친 그 시련도 니체의 말처럼 당신이라는 예술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한 조각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그 주인이 되어보세요. 운명을 사랑할 때 비로소 당신만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내 운명을 수용하며 거부하는 에너지를 해결하는 에너지로 바꾸세요. 나만의 필립 공즉 안식처를 찾으세요.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지 마세요.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은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원칙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역사를 지켜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이 통찰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여왕 폐하.